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투자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오늘은 뭐 조금 쉬어가네요. 해외 주식 시장은 좋았는데 해외 주식도 사실은 뭐 그렇게 세지는 않았지. 좋긴 좋았지만. 네. 뭐 나쁘지 않고 뭐 반등은 오늘도 있더라고요. 3일째 지금 반등입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27% 반등했고요. 코스닥은 0.45%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다 기관, 뭐 외국인, 개인들 수급이 뭐 특징이 없었습니다. 개인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270억 매도를 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3,3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00억 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는 1,200억 팔았습니다.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200억 매수하고 코스닥에서는 1,8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이 코스피보다 많았네요. 근데 어쨌든 뭐 싼 주식들로 캐니바리제이션 한 경우의 상황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장이 떨어졌을 때 뭐 현금 가지고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캐니바리제이션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너무 현금을 많이 써서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현금 보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트레이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샀다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갖고 가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약간 리밸런싱은 조금씩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현금이 너무 줄어서 현금을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매일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개념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현금 비중은 좀 의식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사고 싶은 주식 막 사다 보면은 현금 어느새 다 없어져 버려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꽤 많아서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비금속 광물 이란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KCC, 포스코 케미칼 KCC 폭등했어요. 예, 포스코 케미칼이 7% 넘게 상승했고요. 아세아 시멘트가 3% 상승, 한일 현대 시멘트가 2% 올랐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좀 주도를 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이 중국에 연 3만 톤 규모 양극재 그리고 전구체 공장을 설립을 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2018년에 설립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화유 코발트라는 업체하고 같이 합작법인을 설립했었던 그 공장에 2,600억 추가로 증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저장성에 이제 양극재 생산법인 그리고 전구체 생산법인이 각각 연 5,000톤 규모의 캐파를 보유 중이거든요. 네. 추가로 각각 3만 톤 규모를 증설한다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면 23년부터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 그리고 한국 배터리 업체지만 이제 중국 법인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전기차 어제 좀 조정이 많이 받았잖아요. LG화학 소식도 있었고요. 오늘은 뭐 소폭 반등했습니다. 뭐 에코프로 3%, 대주전자재료 2%, LNF 1%, SKI테크놀로지 2%, 후성 2%. 네, 중국 자동 완성차 업체들이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 20%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25년 되면 완전한 개화를 눈에 보게 될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싸서 좀 그렇긴 하지만 소재 사업 중에서 기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을 하나 딱 꼽아보라면 포스코 케미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확실히 눈에 띄고, 그다음 오늘 KCC도 가격이 9%나 올랐습니다. 이쪽 여기도 원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빵빵 뛰고 있어요. KCC는 이제 화학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화학 업종도 업종 상승률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계속 조금씩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최근에 철강석 가격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네. 한 달 동안 한 40% 빠졌다가요. 네네. 네, 그리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연기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거래소에 상장심사 연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공모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됐거든요. 시총도 뭐 100조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한국 시장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면은 뭐 3,000조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네, 어쩌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잇따른 GM 리콜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거래소 측에서는 심사 진행 중에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사건이 발생한다면 소명 자료 제출을 위해서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소명 자료를 보고 상장 여부를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이제 GM과의 이제 리콜 비용 분담 합의가 조속히 끝내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요. 그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이 신뢰성 회복이 가장 중요하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일단 시장 측면에서 100조짜리 회사 시장에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5% 가까운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4% 정도. 네. 4% 주가 빠졌다고 보면 되는데 내 거 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솔루션, 특별히 LG 화학 같은 경우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죠. 아니 뭐 저기 외국인 주주시라면은 LG 화학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LG 화학 들고 있으시겠어요? 에너지 솔루션 들고 계시겠어요? 솔루션을 사겠죠. 그러면 LG 화학은 그대로 들고 매도를 하겠죠. 다 들고? 네.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LG화학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 한숨 돌린 걸 수도 있고, 시장 전체로도 이번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두 회사 상장되면서 70조 넘게 상장이 캐파를 갖고 와버리니까 그냥 시장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죠. 결코 이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체력을 증진해야 이거 다 회복하는 거거든요. 저 에너솔루션 100조 들어오면은 저는 어쨌든 뭐 다른 쪽이 어디든지 마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뭐 이게 연기지 상장을 안 하기로 한 건 아니니까 네. 살짝 딜레이 되는 정도에만 효과만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저까지 오면 올해 진짜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아니면은 그나마 조금 네. 그냥 느리느리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시장 전체 성장, 그다음 GDP 성장과 더불어서 상장 회사들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회사들 들어오면 좀 심각해요. 예, 사실. 그렇죠. 저는 이번 저희 하락에 주도적으로 그 트리거 역할을 한 게 저게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공모시장. 네, 공모시장 예, 진입한 그 대어들의 진입이. 예. 컸죠. 뭐 크래프톤도 컸고, 그러니까요. 카카오뱅크도 컸고요. 네. 기존 주주들한테는 안 좋아. 게다가 저렇게 올라가면 더 안 좋아. 그렇죠. 뭐 MSCI 편입하잖아요. 그럼 딴 거 편출시키고 딴 거 날리고 저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MSCI 편입 카카오뱅크가 20일 날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빠졌죠. 아니 그 카카오뱅크는 이제 들어갔으니까 빠지는 건데 네.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죠. 다른 놈들이 빠지는 거예요. 예. 예, 근로수급이 많이 쏠렸죠. 네. 네. 근데 오늘 LG화학은 1.5% 반등했고요. 삼성 SDI는 0.8%, SK이노베이션도 2% 소폭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그 투자 소식을 어저께 오후 늦게 이게 뉴스가 나와서 말씀 안 드렸었는데 네. 3년 동안 반도체와 바이오에 240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복귀 11일 만에 투자 발표였고요. 2018년에 8월에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3년 플랜이 180조 원인데 이거보다 60조 원 추가된 금액입니다. 네. 총 240조 중에서 180조는 국내에 투입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30조는 미국 파운드리 팹을 포함해서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30조 원은 M&A에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좀 기여를 합니다. 당초 계획인 3만 명보다 늘어난 4만 명으로 계획을 했고요. 국내 180조 투자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도 한 56만 명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금투 김경민 연구원님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줬는데 네. 이번 발표는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이다. 메모리에서의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비메모리에서 활로를 찾는다라고 하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신규 라인에서 소재주보다는 장비주가 먼저 수주 및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점에서 원익 IPS를 추천을 해줬고 소재주에서는 한솔케미칼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 예, 수혜주에서도 특히 파운드리향 공급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회사가 반도체가 비메모리에 1,000억인가 1,400억인가 조그만 회사 치고는 굉장히 크게 투자한다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더라고요. 아주 조금이지만 35,000주 정도 매수를 해서 오늘 0.1% 상승을 그렇죠. 했고요. 0.1% 올랐죠? 네. 하이닉스는 1.4% 하락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계속 사다니 오늘은 또 12만 주 매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 조금 저는 이제 회사하고 상관없이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투자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투자 집행이 되면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주가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는 겁니다.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문은 당연히 써야지 먹고 살려면. 큰형인데 광고 큰형이잖아. 그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광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본질과 이 표현되는가,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의 차이가 항상 있는데 이 기표와 기의 차이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무래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삼성 투자 흐름들 보면 매년 어마무시하게 투자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캐펙스가 한국 최고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캐펙스를 하는 회사예요. 매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안 하다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회사니까요. 아, 할 게 또 이제 발표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를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야. 돈을 버는 게 좋은 거지. 왜 빅테크들이 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 덜 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런 거예요. 제일 무서운 회사. 투자 안 하고 돈 버는 회사들 세상에 제일 무서운 회사예요.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 왜 봉이 김선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재화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봉이 김선달 같은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히어로로 보죠. 그렇죠. 네. 뭐 SNS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워렌 버핏도 이 캐펙스 많은 회사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버크셔에도 당했지. 당했죠. 버크셔에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왜 버크셔 해서웨이인지 아시죠? 원래는 너무 싼 회사라서 그 직무라고 이렇게 섬유하는 회사예요. 당직 회사였죠. 그래서 그 회사를 했는데 끊임없이 캐펙스를 해야 돼. 근데 사양 산업이야. 아무리 너무 싸게 샀는데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거기는 뭐 유효 자금이나 이런 등등등등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결국은 다 팔아 먹었죠. 섬유 사업은 다 팔아 먹었을 거예요. 네. 나중에. 예, 그래서 자기네는 섬유 사업 회사가 아니고 딴 회사가 된 그런 그 시작이 그 실패였습니다. 그 버크셔는. 그렇죠. 네. 그렇게 캐펙스 많은 걸 좋아하지 않어요. 다시 돌아볼까요? 네. 네, GS 소식인데요. 휴젤 인수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요즘 M&A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세로뉴스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냥 뉴스 나오면 바로 빠져버립니다. 네. 네, 오늘도 휴젤이 이 소식이 나오고 6.5% 하락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좀 거론이 되어 왔었어요. 이 휴젤 매각 건은. 근데 네.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 지어지니까 이제 시장에서 하락한 모습이고요. 네. 전일 기준으로는 인수 지분 가치가 1.2조인데요. 여기서 한 50% 프리미엄이 계산이 돼서 1.8조의 인수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휴젤은 2001년도에 설립됐고요. 마켓 시어 시장 점유율이 50%인 보톡스 업체입니다. 메디톡스하고 대웅 제약이 분쟁을 벌이는 동안 휴젤이 좀 선두로 올라섰고요. GS 컨소시엄이 인수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GS 그리고 싱가포르의 바이오 전문 운용사인 C 브릿지 캐피털, 중동의 국부 펀드인 무바달라, 국내 사모 펀드인 IMM 인베스트먼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최대 주주 베인 캐피털로부터 지분 42.9%를 인수하는 건입니다. GS가 자금의 절반을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이달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GS가 이때까지 좀 인수합병을 많이 했습니다. 요거 과거 히스토리를 좀 보여드리면요. 작년까지는 M&A 시장에서 이 KT 렌탈, 아시아나항공,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참여는 했는데 인수는 뭐 못했습니다 결국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메시코리아, 이건 부릉 운영하는 회사죠. 그리고 펫프렌즈 지분 투자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휴젤도 인수 SPA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니까요. 네.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당근마켓, 요기요 지분 투자도 진행하면서 굉장히 영역 확장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네. 신기하게 이 회사는 떨어지는 다른 회사는 하나는 오르더라고요. 네. 경쟁사가 관련해서 뭔가 재밌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또 M&A 소식인데요. SM입니다. SM도 예전부터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CJ E&M의 매각이 유력하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이 드렸었는데 이번에 조금 딜 구조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네, 이제 팔 것 같죠? 네, 이수만 대표이사의 지분 100% 회사인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SM이 이 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했고요. SM 지분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 18.7% 그리고 기타 지분 5%를 포함해서 총 20% 이상의 SM 지분이 매각 대상입니다. 2019년에 KB자산운용이 그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SM에 이 라이크 기획한테 매년 100억 이상 돈을 무슨 자문료, 음악 자문료로 주는데 이거 사실 라이크 기획이 SM 자회사가 아니라 이수만 프로듀서 개인 100% 지분 회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이거 빨리 SM으로 합병시켜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가. 근데 이번에 매각을 할 때는 라이크 기획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을 해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가가 더 높아졌고요. 딜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 그거 안 하면 계속 그 호구로 달려 있는데 계속 빼먹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인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합친 거죠.
네. 어차피 하나였으니까 따지고 네. 보면 하나를 합치니까 이제 명확하게 구조가 클린화된 거지. 그렇죠. 깔끔하니까 팔아먹기 좋게 만들어 준 거죠. 네. 네. 현재 이수만 프로듀서의 이 SM 지분 가치가 시가로 한 3천억 초반대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7,500억 수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계산했을 때 SM 시가총액이 한 4.2조 원 정도 수준으로 현재가 지금 아직도 1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CJ 이미경 부회장과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미 접촉을 했다라고 하고요. 카카오엔터도 인수 경쟁자지만 CJ의 인수 의지가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어제 연합인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회사나 이제 손자회사 지분은 올해 인수할 경우에 한 20%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딜 사이즈가 이수만 프로듀서의 기존 지분 18점 몇 %에서 20% 이상으로 커졌잖아요. 네. 이것만 인수하면은 괜찮은 거죠. 근데 이게 인수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이 바뀝니다. 30%를 인수를 해야 돼서 이 자회사로 편입을 관계회사로 이렇게 두려면 그렇죠. 네. 네. 자회사로 두려면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 담아야 되는데 네. 20%만 담아도 최대주주 지위 유지하는데 30% 담으려면 뭐 자금 여력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올해 안에 끝마칠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수 의지가 더 강력하다. 그래서 원하는 가격 어떻게든 맞춰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SM은 어저께 7% 올랐고요. 오늘은 한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회사 SM CNC도 오늘은 마이너스 4% 기록했고요. 어제 20%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세계 한 12개국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11번가와 합작을 해서 네,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단독 진출은 아니었고요. 월 4,900원짜리 구독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제한으로 무료 배송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 그리고 국내 반입이 가능한 상품들을 11번가에서 주문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시장 점유율 한번 거론을 해드리면 거래액 기준으로 네이버가 28조 17% 점유율이고요. 네. 쿠팡이 14%, 이베이 코리아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11번가는 10조 원 거래액으로 한 6%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존이 협업을 하니까 당연히 11번가의 거래액이 여기서 대폭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워낙 경쟁이 지금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쿠팡도 지금 적자가 오히려 상장한 이후에 더 커지고 있어요. 네. 네, 조단위 적자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리 아마존이라고 해도 이런 좀 마케팅 측면에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좀 뿌려야지 거래액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존 써보셨어요? 아마존 시켜는 봤죠.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가 이 11번가에서 팔까? 만약에 11번가에서 지금 팔고 있는 거를 팔면 별로 매력 없고. 그렇죠. 쿠팡에서도 파는 거 팔아서는 매력이 없죠. 매력이 없는데 아마존에서 파는 게 있어요. 근데 브랜드가 겁나 싼 거 아십니까? 아마존에 나오는 브랜드 가격이 싸요. 명품 브랜드 제품이요? 명품 아니고 그냥 중품. 중품. 네. 중품들 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진짜. 내가 그래서 19,000원 배송료 주고도 너무 싼 거야. 그리고 한국에 없는 제품도 좀 있어요. 그거를 11번가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열렬한 그 또 쇼핑 중독자가 될 수도 있죠. 예. 뭐 스피커 뭐 이런 거 말씀이시죠? 스피커 싸죠. 예, 그렇죠. 스피커 어떻게 알았어요? 딱 그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저 지금 듣고 있는 스피커 싹 갈아야지. 이거 오면 한 10만 원이면 진짜 좋은 스피커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요? 한 5만 원짜리도 안 와. 점점 캐펙스 늘어나네요. 이사가 안 되지. 캐시플로우 대비 캐펙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마존이 지금 미국에서 팔고 있는 거에 상당 부분을 가지고 와서 판다면은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짜 큰일 난 거야. 한국의 일반 업체들 백화점 뭐 이런 데 진짜 난리 난 거지. 예, 큰일 났어. 그래서 어느 정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소식보다도 이제 앞으로 당면한 이슈가 좀 이번 주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잭슨홀 미팅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은 원래 3일 하는데 이번에는 27일 하루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져서 지난번에 좀 하락세가 커졌었는데요. 카플란 총재 완화적인 발언 이후로 좀 우려가 완화된 상황인데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이 금통위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조금 기존의 컨센서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8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인데 11월에 또 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올해 초부터 50bp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미 금리 인상을 올해 2차례 한다라고 하는 게 시장 금리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국고채 1년물 금리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아래는 국고채 3년물 금리입니다. 3년물 금리도 많이 연초 대비해서 쭉 올라왔지만 특히나 1년물 금리는 더욱더 이 단기 금리 인상을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인상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 어제 빠르면 내일 저녁에 우리 오후 마감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정현 박사는 8월 달에 금리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댓글 들어보니까 카카오뱅크 신용금리가 빵 올라갔다는데 대출금리가? 아, 대출금리요?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연금 관련돼서 상담을 했었는데 네. 저축은행 보통 안전하게 운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퇴직연금으로 은행 정기예금을 넣으시잖아요. 네네. 정기예금 금리가 1.7% 막 이랬거든요. 저축은행 기준으로. 근데 2.4%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번 달에. 지금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선반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네, 선반영하고 있고 금리를 올리면 이게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2번 올리면은 약간 주식시장도 충격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제일 크거든요. 방향성이 어떠느냐가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데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면 막 이럴 수가 있어서 지금은 당연히 한 번 올려도 땡이지 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충격을 받을 수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도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신용대출, 개인 대출 부채가 사상 최대 막 1,800조 지금 이렇다면서요. 네. 많긴 많네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GDP가 한 2,200조쯤 안 됩니까? 네. 많긴 많네. 그래서 많네. 이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는 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큼 하느냐 이게 네.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식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골드만삭스가 의견을 냈습니다. 뭐라고? 이것까지 말씀드리면요. 지난 20년간 4차례 금리 인상 시기 중에서 2010년 사례가 현재와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던 것이 좀 고무적인 선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 증시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변수들을 꼽아보면 외국인 수급, 수출, 원화 가치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 요 변수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나 외국인 순매도는 2000년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데 순매도의 78%가 반도체에 쏠려 있었고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는 좀 과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 지분 비율도 10년 내 최저치에 육박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려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31%가 최저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 시장은 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요. 2021년, 2022년 EPS의 연평균 증가율은 50%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의 긴축 요인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 의견 유지하고 향후 1년간 코스피 지수는 3,750포인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올해 두 번 올린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올린다고 금리가 크게 높은 건 아니야, 사실상. 1%니까. 네. 콜금리. 네. 그렇죠. 그 가산금리가 얼마 붙느냐에 따라 틀리죠. 가산금리 많이 붙으시나요? 가산금리는 대출을 지금 안 쓰고 있어가지고 대출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네. 이런 사람입니다. 대출이 아예 없어. 저는 대출로 주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주식회선 한다고 대출하나? 그 사람들이 뭐 주식한다고 대출하는 건 아닙니다. 대출은 뭐 다른 걸로 있죠. 물건을 다른 산다던가, 예. 부동산을 산다던가 하는 그런 대출은 있습니다. 네, 너무 자세한 거는. 참나. 갖고 놀림을 당한 것 같은 놈이네. 그걸로 물어봤지, 무슨. 그래요? 네. 저는 대출받아 주식하냐 물어본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출받아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또 대출받아 주식하는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네. 못 이긴다니까, 대출받아가지고는. 이길 것 같죠? 못 이깁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뭐 대출을 써야 되는 장은 일단 있긴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확진자가 오늘 또 2,155명 나왔더라고요. 네, 주지 않는 모양새인데. 야, 일본은 지금 난리 났어요. 2만 5천 명이던데? 하루에요? 내 눈을 의심했어. 오른쪽에 이렇게 데이터 쫙 올라왔는데 오른쪽에 2만 5천이라고 써 있던데. 근데 지금 하나 더 이것과 더불어서 무라타 공장이
지금 섰다는 새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뉴스가 지금 섰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네? 후쿠이 공장. 여기는 주요한 MLCC 공장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더라고. 전기. 그 MLCC는요. 경쟁사죠. 반도체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캐파 증설을 어마무시하면서 삼성전기가 작살이 났거든. 말이 좀 많이 험해졌어요. 이번에 하라고. 삼성전기 주가가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세계 2위의 캐파시티 회사가 그 MLCC죠. MLCC 캐파시티 회사가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죠. 이 라인이 멈추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추는 거거든요. 네. 일본 심각하네요. 일본도. 네. 그렇습니다. 빨리 주사 맞으십시다. 네. 그리고 주사 들어왔다는데? 주사 들어왔대요. 주사가 들어왔다고요? 도입됐답니다. 네. 네. 그리고 빨리 그 접종자 접종률이 70% 도달을 추석 전까지 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제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아마 전환이 될 것 같고 그때부터는 좀 방역 조치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사가 아니고 백신요. 예, 죄송합니다. 네. 무식해가지고 말이 표현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전달드렸고요. 오늘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